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묵은지, 묵은 된장. 다른 어떤 맛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 각별한 맛을 내죠. 배우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무명 속에 그가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우리는 그를 몰랐지만 묵묵히 배우로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숙성시키며 때를 기다려온 배우들. 묵은 된장 같은 배우 덕분에 이 구수한 찌개 같은 깊은 맛의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조연 맡은 작품 즐기다 보면 주연 등극을 응원하게 되죠. 그들이 공동주연을 꿰찬 영화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연쇄살인범을 잡기에 두 라이벌 형사 이성민, 유재명 씨가 펼치는 경쟁과 갈등, 비스트입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얼마 전까지 숨을 쉬던 미진이가 13조각이 나서 버려졌다는 거. Will you hold the line? Every one of them is giving up and giving in. Tell me, in this house of mine. 그 잡아. 이 자리에 네가 앉을 테니까. 나 그 자식 잡고 싶은 것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내가 잡을 거고. 토막살이 난 사건 때문에 골치 좀 아프지. 그놈들 내가 잡게 해줄게. 확실하다 이거지? 90% 이상.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아니야? 잡아도 끝이 없어.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 범인을 잡아야지. 잡고 싶은 놈을 잡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나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다잖아.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가 문제일 뿐이지. 네, 영상 잠시 봤는데 영화 어떠셨어요? 나름대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두 라이벌 형사가 펼치는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비스트.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뭐가 비스트일까? 정말 야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직면하는 한 형사와 그를 뒤쫓는 또 한 명의 형사, 두 사람의 감정과 서스펜스를 창출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비스트는 스트레이트다, 직구다, 힘이 있는 영화이고 굉장히 묵직한 영화예요. 이런 형사물의 어떤 영화가 있었는가? 좀 새로운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가진 영화이지 않을까? 어떤 트릭이나 감정적인 테크닉을 쓸 수 없었던 정면 승부해야 됐던 영화예요. 배우 얘기해볼까요? 어느 배우가? 이성민 씨라든지 유재명 씨라든지 뭐 다니엘 씨라든지 뭐 전혜진 씨 이렇게 다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비주얼, 연기뿐만 아니라 비주얼에서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전혜진 씨. 그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를 해보면 그 전혜진 씨처럼 그렇게 약간 하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범합니다. 거의 없다. 평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었던 분은 살인마, 연쇄 살인마 역할을 했던 이성민 아들, 씨. 그리고 할아버지. 김경덕 씨. 그 두 분의 눈빛이라든지 그 오는 약간의 웃음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김경덕 씨가 젊은 사람인데 노인 역할 되게 잘했더라고요. 저도 좀 섬뜩했고, 전혜진 씨 정말 끝내주죠. 극중 배역 이름이 춘배인데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인생에 거의 어떻게 보면 막장에 다다른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안 돼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알리바이만 대주면 돼. 그 자식들 내가 잡게 해줄게. 잡아도 끝이 없어.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라고 믿어. 이성민 씨는 여기서 수사의 1인자고 수사 천재죠. 근데 정말 악마랑 영혼을 거래했는지 어떻게 보면 비스트가 더 큰, 마음속 괴물이 큰 사람인데, 유재명 씨는 반하여 살리르처럼 죽어라고 노력하는데 늘 뒤를 모차르트의 뒷공무니만 쫓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민 씨한테. 나는 가끔 네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헷갈린다니까. 그런 그가 어느 순간 그 자신도 괴물이 되어가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뭐라?
그냥 일이 꼬인 거지. 본격적으로 영화 속 법률 얘기 해봅니다. 이 범죄 영화답게 처음부터 복면 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로드킬, 노루를 치는데 그냥 가요. 사람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죄 안 되나요? 보통 이렇게 뺑소니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뺑소니 하면은 그 법률적으로는 도주 차량 운전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주 차량 운전죄. 이런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립되냐면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고의는 제하고 중대한 과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라든지 사망케 하고 이 피해자 있잖아요. 사망케 그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이 영화 내용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해요. 차를 갖고.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심의 태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상해를 입힌 게 사람이 아니라 노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뺑소니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호 조치 그거 따질 필요도 없이 사람에게 상해나 그 상처를 입혀야지 사망케 해야지만이 뺑소니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뺑소니 하는 게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치고 도망가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상해를 당했으면은 뺑소니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재물만 손괴된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뀝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 복면 쓴 이 두 남자 요거는 못 피할 것 같아요. 뭐냐면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막 때리다 못해 뻘로 끌고 가서 막 구덩이 파고 거기다 쳐넣고 막 이래요. 이거 뭔가 봐도 굉장히 죄를 많이 진 것 같고 이 남자를 그럼 왜 끌고 왔느냐. 너 오마담한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사실 이제 오마담 또 하나의 작은 반전을 가진 인물이고 김효정 씨가 연기했는데 아주 잘했죠. 하여튼 요 두 남자가 이렇게 벌거벗은 남자에게 가한 상해 뭐 이런 거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벌게 벗겼으니까 강제추행 그리고 손을 묶잖아요. 네. 체포 그리고 차 트렁크에다 가둬두잖아요. 감금 그리고 난 다음에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고 하면 폭행죄나 상해죄도 성립되는데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행위나 뭐 그런 그 옷을 벗기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혹행위가 돼서 중체포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보야? 맞아. 절차대로 한 것뿐이야. 원했던 거 아니었어. 자, 이 영화 두 라이벌 형사가 나오죠. 이성민, 유재명, 정한수, 한민태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요 연쇄살인마 내가 잡아서 내가 승진하겠다는 대립과 갈등이에요. 그 잡아. 이 자리에 네가 앉을 테니까. 나 그 자식 잡고 싶은 것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내가 잡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연쇄살인, 살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될 텐데 살인 좀 법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편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살인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하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 배웠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거 복습 중요합니다. 사람, 누구를 법은 어느 범위를 사람으로 보나. 그래서 어느 범위의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이라고 하나.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살인죄에서 사람 하면은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시기보다 앞서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를 하면 낙태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됩니다. 아하. 물론 최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은 네. 낙태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되고 태반에서 모체 내 태반에서 네. 이탈하기 시작할 때, 진통할 때 아. 이때부터가 사람이 됩니다. 아, 진통할 예. 때부터.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은 수술을 할 때, 아, 절개를 수술할 할 때, 때부터. 그때 절개를 할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살해하면은 살인죄가 성립되고, 그래서 낙태를 하면서 자연적인 분만기보다 앞서서 모체 내에서 배출시켜서 낙태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하면 낙태죄하고 살인죄 두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끝나는 시기는 뇌기능 전부가 상실됐을 때. 뇌기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호흡이 멈추면 사망한 거 아니냐, 맥박이 멈추면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그쵸.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호흡이나 맥박이 멈추면 회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보조 장치로 유지도 가능한데 뇌 기능이 정지가 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모든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사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뇌사자 여기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사자 같은 경우는. 아, 아이가 태어나고 진통하기 시작할 때, 또 제왕절개면 수술을 하기 시작할 때, 절개할 때, 그때부터가 사람이고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뇌 기능이 정지됐을 때가 법적으로 이제 사람이 아닌 때가 된다. 예. 아, 이제 정확히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태아일 때 관련 범죄는 낙태죄가 있고, 그렇죠. 사람이 됐을 때 범죄는 살인죄에 관련된 범죄가 있고, 사람이 끝났을 때 네. 시체, 사체가 됐을 때는 뭐 사체 유기죄라든지 사체 오욕죄라든지 뭐 아하. 매장돼 있으면 분묘 발굴죄라든지 이런 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여하튼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법은 무조건 살인죄를 묻는 건가요?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형사 관련된 범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런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실로 처벌되는 범죄는 결과가 좀 컸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상해죄는 과실치상이 있죠. 아하.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 때. 네네.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범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살인죄가 되는 거고, 과실로 죽였을 때가 네. 과실치상. 폭행하다가 과실로 사망을 했다? 폭행치사. 그리고 상해를 가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과실로 사망했다? 상해치사. 네. 이렇게 결과만 봤을 때는 다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고, 고의가 살인의 고의로 살해를 했을 때, 사람을 살해를 했을 때만 살인죄가 되는 거고, 과실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 아하. 상해치사 이런 범죄, 또 유기치사 이런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군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죽이겠다면 과실치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군요. 예, 예. 때려서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때리다 보니 죽었으면 폭행치사 예. 이런 식으로. 아, 또 명확해졌고요. 자,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 범인이 연쇄살인마인 줄 몰라요. 그냥 어떤 한 여고생, 17세 여고생 미진이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얼마 전까지 숨을 쉬던 미진이가 널 세죽하기나서 버려졌다는 거. 그 미진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이 교회의 부재를 의심을 해요. 근데 이때 유재명 씨는 그냥 넘겼는데 이성민은 왜 이걸 넘겼어 하면서 잡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범죄 기록은 없지만 수사 기록은 있었는데 너 유재명은 왜 이거를 넘겼어, 간과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범죄 기록은 없는데 수사 기록은 있다. 요게 뭐 어떤 차이길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과 범죄 기록, 이게 사람들이 잘 구분 안 하고 쓰는 거가 있지만은,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네. 검찰에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둘 중에 하는데, 이렇게 수사한 기록이 수사 기록이고, 아하. 그리고 법원에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은 형이 확정돼서 범죄가 나와. 그러면 이게 범죄 기록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면은 이게 현재 수사 중이라는 기록이 별로 안 뜹니다. 보통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시킬 때 수사 기록이 올립니다. 안 올리는 경우도 있으면 검찰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면은 수사 기록만 나오고 범죄 기록은 안 나오고, 아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법원에 가잖아요. 기소를 재판을 해서 해가지고 형이 확정이 되면 범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수사 기록에만 남고 불기소 처분이 재판에 안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범죄 기록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죄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전과, 빨간 줄 예, 전과 기록으로 전과 기록이라고 딱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성폭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어났으니까 그게 친고죄여서 네. 합의를 했다라든지 고소를 취하했다든지 하면 수사 중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하. 수사 기록에만 있고 범죄 기록에는 기록은 없을 수가 있는 없고.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부재가 이제 그 과거 수사 기록만 있었다던 그 성폭행 피해자가 새벽에 낚시꾼이 신고를 했어. 검은 비닐에서 왼손 하나가 나왔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자백하고 참여하는 거야. 지금 막 내가 죽였어요 하는데 이게 그 이제 성폭행 피해자를 죽였다는 건지 이 17세 미진을 죽였다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눈이 빨간 범인 잡으려고 눈이 빨간 이 정한수 이성민은 이거를 미진이 죽인 자백으로 탁 낚아채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또 대결을 벌이는 이 한민태, 유재명은 아니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살인범을 잡는 거야. 잡고 싶은 놈을 잡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내가 잡을 거고. 근데 전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내가 죽였어 막 이렇게 하면 이것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이제 한국인 이 말하자면 이민자인데 딸이 죽었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내가 죽였어요 했더니 법정까지 섰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자백만 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원님 재판에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자백하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자백만 아하.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정황 증거라든지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보강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자백만 아니라 거기 증거가 있으니까 처벌이 가능한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피고인이 자백만 한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서 가서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 하면서 신고를 해요. 자기 스스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 자백밖에 없어. 처벌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조로 변호사가 아까 인상적이라고 했던 전혜진 씨 얘기해 볼까요? 전혜진 씨가 연기한 이제 역할이 마약 브로커 춘배잖아요. 나도 죽일 거고 너도 죽일 거야.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아니야? 근데 이 춘배는 마약 브로커이기도 하지만 이 정한수 이성민의 정보원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끈앞을 자신을 감옥에 보내 그래서 3년을 감방 생활을 하게 한 어떤 남자를 죽이고 싶어해요. 근데 참 머리 잘 썼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성민을 잠깐 속여가지고 이 경찰총으로 그 조두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민은 놀란 사이에 막 빨리 차를 몰라면서 이 총으로 협박해가지고 이 이성민한테 막 과속운전을 하게 해요. 근데 사실 이성민이 보면 얼떨결에 총은 뺏겼고 걔가 훔쳐간 거고 이 춘배가 그리고 막 총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과속운전 막 운전 안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협박당해서 한 행동도 처벌받나요? 그게 처벌이 안 됩니다. 아. 보통 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거지 적법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려고 하면 구속 요건에 해당되고 네.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구속 요건,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했다. 네. 그러면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이런 거에 해당된다라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위법합니다. 근데 이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기대 불가능해야 돼. 적법 행위가 기대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생명이 소중한데 나 이거 못하겠다. 적법하게 행동하겠다 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법에 그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강요된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은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게 적법 행위가 기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책임 조각 사유 중에 하나로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이 안 됩니다. 나는 가끔 네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헷갈린다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뭐라, 그냥 일이 꼬인 거지. 그럼 또 이건요? 아니 이 이성민이 이 유재명 아무리 라이벌이고 경쟁 관계라고 하지만 총을 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실탄이 없었죠. 그래도 굉장히 이 유재명은 위협을 받았어요. 이거는 죄가 안 되나요? 당연히 죄가 됩니다. 아, 보통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을 미수라고 그래요. 아 미수. 완성을 시키면은 기수라고 말을 하고 기수. 제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훔치지 못했다. 음.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한두 번 찌르다가 멈췄다라든지 총을 겨눴다가 네. 멈췄다라든지 하면 이걸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 그러니까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미수가 있는데 장애 미수는 뭔가 범죄를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훔치지 못했다. 사람을 뭐 이렇게 살해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해서 또 상대방이 반항해서 못했다. 이게 장애가 있어서 뭔가를 못하는 범죄 완성을 못한 게 장애 미수이고 중지 미수는 물건 훔치려다가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반성이라든지 어허. 중간에 자의적으로 멈추는 게 중지 미수. 그리고 불능 미수는 그 실행 수단 또는 이제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위험해. 이런 거는 불능 미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 경우가 불능미수? 이번 경우가 불능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허윤 변호사랑 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미수. 근데 이 케이스에 정말 살에 딱 맞는 또 한 번 좋은 복습이 됐네요. 예. 살인죄의 불능 미수로 볼 수가 있고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이게 불능범이다. 불능범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살인죄는 총을 겨눈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어서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능 미수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불능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 하면은 이게 살인죄 예비 음모로는 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예비 음모가 없는데 살인죄는 예비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비 음모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인에는 예비 음모가 있다. 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비스트에서 이철호 변호사 뭘 느끼셨나요? 그 영화 비스트의 제목처럼 네. 연쇄 살인마를 비스트로 지목한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봐보면은 그 이성민 씨, 유재명 씨의 갈등 속에서 이제 그렇죠. 먼저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자기를 빨리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가슴 속에 있는 비스트, 욕망, 그렇죠. 그 야수성을 비스트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고 자기가 발견 못한 그런 거에 지배돼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행가의 가사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그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 자신이 많이 있는데 보통 사회에서는 체력을 길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마음 같은 경우를 수련하라고 단련시켜라라는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많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체력이라든지 외모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마음 수련 같은 경우를 등한시하는 면이 있는데 마음 수련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수련.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괴물을 들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들어왔다라고 하면 마음 수련을 통해서 이걸 키우지 말고 괴물을 고사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배우 전민선 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겸손과 노력을 곁에 두고 사는 좋은 배우였기에 11년 전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 충격이 크고 먹먹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절감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를 크게 생각하는 그녀였던 것에 비춰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기에 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감기가 빚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쪽 세상에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